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경랑 속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2026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전망하고 특히 6.3 지방선거도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부에서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2026년 부동산과 경제 흐름 전망해 봅니다. 새해 첫날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 첫 번째 순서로 2026년 정치 전망 해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토크 코너 함께하는 분들이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고로 오늘 토크는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두 분이 2026년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첫 손님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자, 새해 되면 우리가 작심삼일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크고 작은 계획 하나씩은 세우곤 하는데요. 새해를 기점으로 이거 도전하고 싶다, 실천해보고 싶다 하는 개인적 다짐이라 그럴까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 아, 그래요? 라는 다짐을 하고 한국방송통신대에 원서를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아마 며칠 뒤에 날 것 같은데 새 삶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평소 때도 좀 공부. 약간 학구적이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좀 나이가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라면 좀 학을 뗐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사회복지학의 뜻을 사회복지학? 두고 네, 일단은 또 만학도의 삶을 올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정치인들 중에도 뒤늦게 방송통신대에서 언어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대 입학은 했는데 편입인가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송영길 전 의원도 아마 방통대에서 공부하고 그랬다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좀 나이가 드셨지만 또 만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김기흥 대변인 어떤 각오하고 계십니까? 제 대중교통에서 좀 걷기는 걷는데 이게 띄엄띄엄 걷다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하철. 근데 계단을 2계단씩 오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계단씩? 2계단씩. 한 계단 갖고는 운동이 안 차요? 안 차더라고요. 오. 아니 근데 그게 운동을 약간 지하 1층에서 지하 한 2층에서 제가 이제 부평역에서 갈아타는데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이제 부평역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지하 2층에서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쭉 올라오면 약간 뭐랄까요, 이게 숨 막힌다고 해야 되나? 운동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2계단씩 할 때하고 1계단씩 할 때랑 강도가 달라요? 다른데 저도 이제 51가 됐거든요. 50대 드디어. 그래서 김기흥 대변인 좀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밥 먹을 때 뉴스를 보거나 뭘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혼자 먹을 때. 그래서 밥을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처럼 저는 거창한 공부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뉴스는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공부하는 마음,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밥도 좀 천천히 먹어서 여러 가지로 건강을 좀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좋은 얘기고요. 좀 헬스장 가니까 천국의 계단이라고 계단 그렇죠. 1000개 이상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젊은 층들도 되게 인기가 많고 하던데, 여튼 3000개씩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1000개 오르니까 거의 한 60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요즘 많이 하고 여하튼 새해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하루 만에 2025년에서 2026년 숫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2025년과 2026년을 가르는 가장 큰 지점은 그렇다면 뭔지 두 해를 비교해 볼 때 2026년의 정치 키워드. 자, 김기웅 대변인은 어떤 걸 꼽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등, 반등. 제동, 예. 반격 뭐 예. 그런 워딩을 쓰고 싶습니다. 약간 야당의 입장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한거나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좀 많이 무기력하다. 특히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작은 결실이라도 의미 있는 어떤 승리가 필요하다, 효능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 대변이기 때문에 떠나서 권력이라는 게 견제 세력이 마땅치 않으면 자제나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벌어지고 민주당에서의 어떤 악재,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뭐 장경태 의원까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결국은 오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잘못, 뭐 소위 말해서 이해 충돌이나 갑질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 제기하니까 이거 왜 상처에 소금 뿌리냐 도리어 좀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틴어로 이제 하비투스라고 일종의 뭐 말투든 본인의 어떤 습관이든 뭐 행동이든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1대, 22대 총선에서 다수의석, 압도적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대를 뭔가 견제할 세력, 그 뭐 보수 정권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보수 쪽에서의 어떤 반격과 반등 그런 게 있어서 좀 균형추가 맞춰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나라를 위해서도 견제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2026년 정치 키워드 어떤 거 꼽으세요? 올해가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저는 탈여의도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의 여러 인물들과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국회에 많이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왔죠. 하지만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는 여러 선거를 치르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또 굵직굵직한 차기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물론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출마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행정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당장의 현직 단체장만 보더라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장 군수 출신이라든지 지방의원 출신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방에서 정치인이 어떤 행정을 펼쳐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갈 것이고 또 각 정당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공천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 지지율을 또 담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 그대로 계속 되겠지만 근데 그래도 다른 점은 좀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또 행정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탈여의도 정치 의 측면이 또 작년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대전 충남 통합 이게 이제 지방선거하고도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7개월 거의 다 됐는데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 있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분야를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집권 초에 국민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무리 없는 결과를 낳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은 집권하자마자 딱 틀을 갖춰야 될 게 외교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하면 과거에
우려가 없진 않았던 것이 뭐 중국에도 실시하면 된다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친중 논란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외교를 봤을 때 모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고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한다, 이 점에서 좀 점수를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물론 미국에서 통상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부당한 요구와 억압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네. 한미 관계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반일 이런 것들을 막 고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 강경 우익 성향 총리가 나왔는데도 좀 관계를 평탄하게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리고 이건 좀 아슬아슬한 부분인데 본인에 대한 어떤 친중 논란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휴대전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안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는 농담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시 주석도 참 재밌었던 게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뭐 프로그램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동네 휴대전화 가게 아저씨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모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좀 외교 노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출발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국민들에게도 무슨 친중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들도 안심시킨 측면이 있다. 자, 잘한 분야 외교 꼽아주셨거든요.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잘한 분야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는 게 팍팍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 대해서 뭐 후한 점수는 못 줄 것 같고요. 정치도 사실 그 민주당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또 민주당이 통과시킬 법안이 2차 특검이라고 하는 종합특검, 그것도 이제 전 정부 어떻게 보면 죽이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도 말씀은 이제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통합이라고 쓰지만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잡탕이라고, 왜냐면 그 최근에 잡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판을 하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 민주당 대표로서 얘기했을 때 일본과의 관계 관련해서 우리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차선책으로 제3자 변제를 했을 때 굴욕적이다, 매국적이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3자 변제 관련해서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피해자분들이 다 수긍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다 이 부분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야당일 때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더러운 자위대 군합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일본 관계도 그렇고 또 미국도 점령군이라고 했지만 미국 가서는 피스메이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하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순한 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죠. 야당일 때 대표로서 그렇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는데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렇습니까? 국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통해서 뭔가 다음 선거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느냐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잘한 부분 물어봤는데 그래도 하나 꼽으려면 외교 분야 꼽으시면서 정치나 경제 요 분야는 약간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잘못한 분야는 따로 질문을 안 드릴게요. 김기흥 대변인께는.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가장 이재명 대통령한테 악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지금은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여권에서 뭐 재판을 중단시키는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건드린 부분들, 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굳이 꼽으라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아마 공소 취소로는 역설적으로 가기 더 어려워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임기 끝까지는 안심하고 국정에 전념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손을 댔던 거는 잘못인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수긍을 하고 수정하고 넘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 중단법도 결국에는 입법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최종 수정한 안을 보면 기존의 법원 과정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위헌 소지가 없다시피 한 안을 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에서 이거를 좀 멈칫하고 중단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정부 여당에서 자꾸 건드리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국민 보기에도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뭐 법 왜곡죄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네. 여당 대표는 그랬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위헌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짧게 네, 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네. 사법부의 어떤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손을 탄 겁니다. 결국 무작위성과 임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풀단을 굉장히 줄인 거죠. 16개의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판부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2개의 재판부 그 속에서 무작위성을 한다는 건 사실상 밥상에 원하는 반찬을 놓고 너가 원하는 걸 먹였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근데 짧게 반론을 드리면 네네. 김세인 평론가님. 이미 지금도 법원에서 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고 선거 사건 재판부가 있거든요. 그 재판부 중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안도 2개 이상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법원 내부의 판사 회의하고 실무기구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법원의 절차들을 그대로 따오다시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하고는 내용이 천양지차로 다르다. 이 점이 네.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듣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취임 직후부터 통합 얘기 자주 했습니다. 대선 캠프에도 이제 보수 원로들 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뭐 국가보훈부 장관 뭐 이렇게 보수 인사 앉혔고 최근에는 경제 철학 다른 이해운 전 의원 보수 정당에서 3선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중도 보수 노선이 확장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를 확장하면서 보수 진영을 좀 압박하는 뭐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는 고사란 네. 표현도 쓰던데 뭐 가두는 이런 색채가 더 강한 건지 어떤 의미로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이건 뭐 통합 협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정식으로 당대당으로 협상을 해서 연합 정부를 꾸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전국이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협치할 만한 전국은 아닙니다. 결국에 개별 인사들을 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빼오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꾸려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포용성이 있는 정부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좀 넓게 쓰겠다. 옹졸하게 하진 않겠다. 이런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타격이 되는 것은 지금 야구로 치면 이게 스토브리그에서 사람을 계속 뺏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전문가라든지 이쪽 출신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까지도 함께 불러오는 그런 외연 확장 행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연 확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중심은 민주당에 두고 외연을 넓히고 그다음에 보수 유권자들도 민주당 찍는 게 맞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말로는 통합을 하지만 보수 진영은 고사시키고 가두고 결국은 지방선거 운동을 벌써 한 것이다 이런 비난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보수는 계속 닫히고 있는데 진보는 열리고 있다 이런 자성도 보수 진영 내에서 또 일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이해운 지명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앞으로 그 정치적 파장은 어떨 걸로 보세요? 우선적으로 물타기 성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을 데려감으로 있어서 김병기권이나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덜 관심을 갖게 가리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중도로 오느냐 그거는 좀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당내 평가가 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 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탕평가, 중용, 그다음에 통합적인 인사를 한다면 네.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갔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정책의 접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건전 재정을 기초로 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기획예선처라는 곳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예 목적 자체가 예산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시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이혜훈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확정이지만 나는 이제까지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속도를 좀 하고 나름대로 국채를 110조씩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늦추겠다. 그래서 건전재정의 어떤 입장을 듣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어떤 얘기 소신을 속에서 갖고 갔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통합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성격에 대해서 속도전이나 아니면 그 다음 미래 세대의 어떤 생각을 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인데 그러지 않다는 의미에서 네.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각 당 대표들 정당 이제 보는데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자, 이른바 사법개혁, 방송개혁, 언론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검찰청 폐지 법안 이것도 통과시켰고요. 자, 그래서 새해에도 법외국제, 재판소 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법 김수민 평론가님 위헌 소지 없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외국제 이런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도 이건 문명국가의 수치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별 문제 없이 갈까요? 아니면 이게 결국은 또 위헌법률 신청이나 헌법소원 같은 걸 해서 이게 되게 좀 시끄러워지거나 지지부진해지거나 약간 전국의 걸림돌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사안들을 보면 정청래 대표나 혹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 네. 취소가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하는 걸 다 밟아왔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에다가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네. 강성 지지층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들 정치인이 반영을 했다가 근데 당 내에서도 그건 아니다. 비판도 있고 또 국민의힘하고는 거리가 먼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지적이 있고 이럴 때는 또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중간중간에 고비 때는 개입을 해왔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 좀 논란이 많은 특히 형사사법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주제들은 좀 수정을 거치지 않을까. 마냥 민주당 강성 지지층 뜻대로 될 것이냐. 지금까지 오히려 그렇게 안 된 사안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2026년 한 해에도 좀 이 대통령 뜻이라든지 또는 당 안팎에서 우려했던 것을 반영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후임으로 원래는 이제 1월 11일 날 최고위원 3명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원내대표까지 뽑아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정청 관계, 당정대 관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밖에서 볼 때 그럴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최고위원 선거 이런 거는 친명대 친청 아니냐 이런 구도로 보는 언론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원내대표까지 합한 지도부 선거, 최고위원 선거,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좀 정청래 대표가 장악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쪽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청 갈등을 전에 당내에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 그 특검 관련해서 연기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관련해서 그게 어그러졌을 때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정청래 이런 식으로 대표 직함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감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지금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인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정청래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할 거고요. 만약에 박정우 의원이나 한병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친명 쪽이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그립감은 세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내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같은 11일에 원내대표도 결정되고 네. 최고위원도 결정되는 그때 만약에 친명에 속해 있는 강득구, 유동철, 이건태 중에서 2명이 되거나 된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좀 입김이 세질 건데 만약에 문정복, 이성윤, 친청계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장악력이 크고 무엇보다도 올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1인 1표제를 관철시키고 나면 연임을 통해서 총선의 공천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하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갑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 U2의 New Year's Day 뽑아주셨어요. 선정한 네. 이유 뭡니까? 제목 그대로 새해 첫날에 듣기에 가장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고 네. 이 노래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1981년에 12월에 폴란드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연대노조, 우리가 많이 아는 레흐 바웬사 이런 인물들이 타겟이 됐던 그런 국면에서 U2라는 락밴드가 네. 좀 연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여러모로 좀 뜻이 깊은 노래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U2의 New Year's Day 듣고 토크 이어갑니다. All is quiet on New Year's Day. 2026년 1월 1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입니다. 지금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2026년 정치 전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쪽으로 가봅니다. 보니까 좀 준비한 주제가 많아서 조금 스피드를 내볼게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 자, 지난해였죠.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기점으로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라든지 쇄신 요구 이제 많았고, 한동훈 이준석과도 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기영 대변인.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과연 뭐 절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럼 어떤 순서가 있는 건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건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연초니까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당원들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도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리더로서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말 사이에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를 넘겨서 올해 초에서는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충북 당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 해제 관련해서 투표를 했고 만약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90명이 들어온다면 같은 행동을 할 거다. 계엄 해제 표결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엄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장동혁 대표 그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엄에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를 봐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든 아니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지금의 헌정질서 유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기는 게 혁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지금 뭐 장한석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표현이 맞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라는 거는 같은 당내에 있는 사람끼리 연대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연대는 저는 싸우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단계적으로 보면 이미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접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특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그리고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몰라라 하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던 특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접점은 참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김기영 대변인은 강하게 싸우면서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준 한계는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이제 대표가 돼서 거기에 어떤 입김이나 그 손아귀 안에서 잘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당내에서도 수십 명의 의원들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결국 선거는 다가오고 선거에서 참패하면 자기의 정치적 운명도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외연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거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두드러지는 건 사실 장동혁 대표의 대여 투쟁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의 공격이 네. 더 두드러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되면서 모순이 돼버린 것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도 깔끔하게 하고 또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것을 먼저 했다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잘못이 한동훈의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부터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냐. 그 절연으로 이어가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오히려 존중을 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중들이 보기에는 또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관계 설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 문제하고 이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곧 올해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재판 결과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장동혁 대표가 쉽게 방향을 틀 수 있을까? 본인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압력 이런 것도 있고 현재까지도 좀 수순 밟기가 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부터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던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전망해봅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한테 짧게 하나만 네, 더 여쭤보면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네. 넘어왔는데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 녹음 않으셨다. 뭐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렇게 사실상 손을 내민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굳이 뭐 당내 뭐 있으니까 연대냐 이런 뭐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선뜻 자꾸 이제 그 관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사람 간에 어떤 좀 약간 손을 잡고 시너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당사자와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어요. 근데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랍니까? 가족 비난하지 말고 날 비난하라. 그렇다면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했냐? 칼럼하고 사설을 올렸다고 아주 본인이 선택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욕설, 비하 그리고 도배한 글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당원에 관련 이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지지했던 사람들과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당내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거든요. 당원 게시판에 그 감독을 하는 사람은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익명으로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욕설이 있었고요. 비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 위주로 그게 도배가 됐고요. 그게 사실상 재생산돼서 그게 기사화됐고요. 그게 한동훈 측에 있는 평론가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볼 때는 단순한 문제라고 보지만 당원들은 느끼는 게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연대든 뭔가 자연스러운 물결이 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리를 개최해서 그러면 결국 뭡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원칙의 문제로 귀결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 자, 과연 지금 뭐 제1야당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 건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 간극을 줄일 건지 지금 김기흥 대변인은 이제 한 전 대표 쪽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한 요 정도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부분. 자, 뭐 대선에도 지난해 출마했었고 뭐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듯 싶다가 또 발언이 논란이 돼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처도 났고. 자,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2026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정치적 모멘텀을 잡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작년에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여의치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사실 아직도 국민들 가운데서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을 선택하기가 그렇다,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네. 일단 한 자릿수 대선 득표율이 나온 거는 사실은 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도 대선 득표율에 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워낙에 존재감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방선거 때 어떻게 부각이 될 거냐,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본인이 어렵사리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경기도지사라든지 이쪽에 나가는 것도 큰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뒤로 마냥 있을 경우에 개혁신당 자체가 뜨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가 좀 당선 가능할 정도로 본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거나 네.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출마는 안 하지만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거나 이런 거를 일단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경기지사 얘기해 주셨는데 네. 김기흥 대변인 어떤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네. 이런 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네.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지는 건 그냥 국민의힘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도 이기지 못하면 개혁신당도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지난 대선의 어떤 단일화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민주당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든 거를 다 하는데 중앙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까지 된다? 그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오세훈, 이준석, 네.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세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뭐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 자연스러운 모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면 직후에 광폭행보 보였는데 당내 성비위 사건 적절히 처리했는지 논란 거쳤고, 또 이후에 민주당과 차별성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존재감은 잘 안 나타나고 있고, 자, 역시 조국혁신당도 어떤 뭐 전환점은 지방선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니 아니면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치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또 전재수 장관이 출마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저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 대결을 불사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네. 호남 외 지역에서는 연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현재 조국혁신당도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호남에 보면 민주당을 찍긴 찍는데 그래도 썩 마음에 들어서 찍은 건 아니다라는 여론이 역대 계속 있었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표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반란 표심을 얻어서 네. 조국혁신당이 일정 부분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 의원은 배출을 호남에서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지역이 되겠죠. 조국 대표 본인이 또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부산 경남에도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출마를 한다는 것이 사실 민주당 표밭을 깨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훨씬 많이 깨는 그런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부산은 부산대학교가 있어요. 네. 부산대학교가 이제 조국 대표 입시 비리 관련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할 때도 조 대표가 부산대 앞에 용감하게 지원 유세를 갔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산 출마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면은 시장보다는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결백을 입증을 해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구를 비워야 되니까 재보궐선거 정도를 노려보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혹은 영남이라는 리스크 큰 지역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을 노려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지방선거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역시 가장 관심 모으는 거 서울인데 여당에선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김영배, 서영교, 홍익표, 박용진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있고요. 자, 그래서 과연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정도 여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고 야당은 오세훈 현 시장이 있고 나경원 의원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 보시기에 서울시장 네. 어떤 점들이 좀 승패를 가를 요인이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오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후보가 경선을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밀고 있는데 네. 이분이 억지로 미는 거죠. 억지로 끌어올리는 건데 저는 이분이 뭐 행정거로서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구청에서 본 여론조사 그거 보니까 지지율이 약간 그 만족도가 높은데 그 만족도는 강남구청장도 네. 높고요. 광진구청장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인위적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재명 이 대통령이 그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손을 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읽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서울 표심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11호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의 부작용이 내년 봄에 나올 수밖에 없다. 전세가 없고 월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사람도 집 사기가 난망하고 또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늘지 않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도 좋지 않거든요. 네. 자, 부동산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여당 후보가 그렇게 유리해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떤 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도 큰 변수라고는 보지만 그거는 전체 구도를 좌우한다기보다는 막판에 뭐 이 상태에서 최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기본적인 구도는 저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봅니다. 결국에 정권 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고 또 국민의힘 스스로가 12.3 사태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12.3 사태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었던 여러 선거들이 다 한 번으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선, 총선, 지선 한 번씩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연승을 했던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도 중요한데 근데 역대 서울시장들을 보면 조순, 고건, 이명박 등등 보면 좀 여의도 정치하고는 이미지가 먼 사람들이 됐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후보가 또 누구로 나올 거냐. 근데 좀 강경파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네, 그걸 알고 있는 게 저는 박주민 의원이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언젠가부터 민주당 강경파 의원에서 안 보였어요. 그건 본인이 서울시장 생각이 있고 어떻게 해야 서울시장이 유리한지를 알고 있다. 그 법칙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잘 될지 말 될지를 떠나서 네. 그 법칙은 이걸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경기도 여당은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 안철수, 유승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눈여겨보신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다면 김수인 평론가님.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네.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내느냐가 그나마 관건인데 외연 확장성이 있는
인사를 낼 건지 아니면 강성지층이 좋아하는 인사를 낼 건지 결국 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보고 저는 있습니까? 이준석 대변인. 개혁신당 대표가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K1부는 2026년 정치 전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끝으로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추천한 곡을 들으면서 두 분간 인사 나눕니다. 유재하 씨의 그대 내 품에. 이거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1월 1일 날 아침부터 일출 보고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밖을 보면 어느새 이제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을 생각할 때 제가 쓰는 표현 중에서 2026년 마지막 날 가장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서서히 느린 듯하지만 감정이 또 풍부하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지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좀 네. 사랑하는 분과 좀 잘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재하 씨의 그대 내 품에 들으면서 뉴스레터 K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